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총평가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6월 평가원 모의평가라는 말이 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담감 때문에 평소 알던 문제도 좀 틀렸을 수도 있고 이런 부담감을 그래도 오히려 잘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냈을 수도 있었을 거란 얘기는 선생님이 총평에서 한참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바로 1번 문제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요, 뭐 이견 없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이고 빠르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1번 들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산악회에서 회비 인상을 둘러싼 회원 간의 갈등을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선생님의 질문에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로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정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갑이 보는 정치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을 봅시다. 아니, 산악회에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 정치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 조정, 갈등, 해결 과정입니다. 라고 보는 거였죠. 따라서 을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급의 의사결정 활동과 국회 의사결정 활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자, 우리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둘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학급의 의사결정 활동의 본질이나 국회 의사결정 활동의 본질이나 어쨌거나 둘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어디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우리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였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였어요. 자, 우리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회 집단에 무엇을 포함하는 거였죠? 모든 사회 집단에, 그렇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이었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 정치라고 본다. 정답 몇 번? 1번에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가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것은요, 좁은 의미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단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러한 기능이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국가 고유의 기능이고,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이러한 활동들이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3번 선지랑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예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 관점을 어디까지 한정시킬 것이냐, 더 주체를 다양하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3번 선지까지 풀어보았고요.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주체가 더 다양하다라고 보는 건 어디였죠? 그렇지, 넓은 의미의 정치였죠. 그러니까 이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될 겁니다. 마지막,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비판. 국가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는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에 2번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좀 이렇게 너무 긴장한 나머지 2번 문제부터 좀 막혔던 친구들 가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에서 혹시나 막혔다면 아마도 이 내용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래서 A랑 B가 뭔지 찾는 것 자체가 오래 걸렸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패턴으로는요, A랑 B가 무엇인지 일단 발문에 나타나 있다. 뭐 A랑 B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 혹은 제시문 맨 앞에 법치주의의 유형인 A 또는 B는 막 블라블라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일단 A랑 B를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제시문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 A랑 B가 무엇인지. 여기 봐봐. 자, 예를 들면 B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A는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는 형식적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B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면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 위의 내용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제 맨 윗줄 읽어봐봐. A와 B 모두 이것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일반적 요청을 충족하고 있어서 법치주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에 들어갈 거는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A와 B 모두 가라는 점에서 라고 하는 거니까 A와 B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반면에 나는 A는 나라는 점에서 B와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에는 오로지 A, 즉 실질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A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어디에? 나에.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로 하도록 하는 근거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옳은 설명이죠. 왜 옳은 설명이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이 과하면 안 돼라는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식적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죠. 아니 그냥 법이면 되는 거야. 형식적 합법성만 요구하다 보니까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로 하여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거겠죠. 니은까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에는 둘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네 글자로 줄이면은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니까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두도록 요청한다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나에는 무엇만 들어가야 돼? 실질적 법치주의만 들어가야 돼. 실질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리을의 선지 내용은 둘 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거겠죠. 따라서 이번에 정답 몇 번?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살펴보니까 헌법의 기본 원리 A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이거 헌법의 기본 원리니까 쉽게 풀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들어갔을 거야. 그런데 막상 또 읽어보니까 제시문이 까다로워 보였을 거야. 근데 의외로 제시문이 너무 어렵다고 당황하지 말고 뒷부분이나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은 결국에 포인트는 이거 아니야?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리인 A는 국민주권주의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이거야. 앞에 내용 좀 읽어보자. 대의기관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서 임기 동안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임기 중에도 끊임없이 획득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자유롭게 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되고 대의기관은 그 국민의 의사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앞에 내용이 제시문 자체가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원리인지 딱 바로 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약간 밑에 부분이나 중간 부분 혹은 요 A가 나와 있는 근처의 내용을 살펴보는 거야. 국민주권주의구나 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시, 자 우리 헌법 개정의 절차 머릿속으로 한 번만 빠르게 얘기해 볼래? 5단계 있었는데 제안, 그렇지, 그 다음에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포 이렇게 5단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요 5단계 중에 4번째 단계가 바로 국민투표였죠.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되는 거였고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정 요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정답 바로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끝.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국제평화주의. 3번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 특유의 헌법의 원리 평화통일지향. 자주 나왔던 선지였죠. 국가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원리는 문화국가의 원리. 마지막 5번 국가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복지국가의 원리.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에 1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식의 문제 계속 나올 거야. 제시문의 첫 줄부터 뭐지?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 하지만 결국에 조금만 더 읽어보거나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금방 답 나오는 스타일. 최근의 평가원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3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 A, B, C, D, E 5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5개 나온 것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일단 A, B, C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봐봐. A는 B의 동의를 얻어서 C의 장과 D의 장을 임명한다. 우리 알고 있어. 국감, 대대헌. 이 중에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중에서 C와 D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기본권 보장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D는 그렇지 헌법재판소. 자, 그럼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죠. 국감, 대대, 헌의 마지막 헌이 헌법재판소 장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헌법재판소 장이었죠. 그러니까 D는 헌법재판소 일단 앞의 내용을 토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에는 누가 관여하는 거였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국회에서 선출한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포함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C는 대법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위에랑 다시 연결시켜봐봐.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오케이, 끝.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조직상 A에 어디에 소속된대? 대통령에 소속된대. 우리 빨리 머릿속으로 행정부 조직도 생각해봐.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지만 뭔지 알겠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자.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담당하고는 어디? 그치. 바로 이는 감사원. 국감대대원 할 때 그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어렵지 않죠. 사실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 국감대대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요 내용들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중에서 만약에 몰랐던 선지 있다, 헷갈렸던 선지 있다, 여러분의 개념의 빈틈이에요. 지금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육모 상대적으로 국가기관의 구성과기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 구모 때는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보자. 자, 우리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은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고요? 아니죠. 주요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가 하는 권한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1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단심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대법원. 그러니까 정답 2번 끝. 3번.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 어디에서 가져요? 대법원에서 가져요. 근데 3번 읽어봐봐. 시와 달리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는 어디였어요? 헌법재판소였어요.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것은 탄핵 소추권이 아니라 탄핵 심판권이었죠. 탄핵 심판권을 통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아마 헷갈렸으면 여러분 개념의 빈틈이에요. 정답은 맞추실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 선지들 중에 여러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국정감사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그렇죠. 국회의 권한이었죠. 이는 감사원이었잖아.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내가 한번 수특 때 말한 적 있다? 내가 수특 때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봐봐. 국정감사니까 감사원일 거야 라고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자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이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딱 헷갈리라고 그대로 나왔네. 안 헷갈리고 잘 풀었죠? 이는 감사원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2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중 하나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오케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누면 되는 거겠네 라고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겠네 생각했을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왜냐면은 우리 3번 문제랑 약간 결이 비슷해. 재심은 처음에 읽을 때보다는 A랑 B가 명확하게 안 나와. 왜냐면 한 재심은 두 번째 주 정도 읽었을 때라도 뭔가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죠. 근데 물론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관인 A 어디? 지방자치단체의장. 그럼 B는 지방의회.
되셨어요? 이거 여러분이 어려웠었을 것 같은 이유는요. 제일 첫 번째 내용부터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거야. 이거는 여러분에게 약간 제시문으로서 뭔가 정보를 던져주기 위한 거지 이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해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오케이, 집행기관인 A는 지방자치단체의장, 그리고 B는 지방의회라고 하는 거, 발문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 등등을 조합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5번의 선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지방자치랑 관련되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빈틈을 꼭 채워주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주민 소환의 대상 누구였죠? 그치, 주민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거, 주민 투표를 통해. 투표를 통해서 누구였지? 그치, 지방자치단체의장 해당이 되죠. 자, 우리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이 되죠. 단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누구만, 지역구 의원만,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이 되는 거 없었습니다. 자, 그럼 광역이랑 기초 중에는 누가 해당이 돼? 다 해당이 됐었죠. 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 기초지방자치단체의장, 광역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 기초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 모두 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공부할 때 지방의회는 어디에 연결을 시키자? 중앙정부 중에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그렇지, 바로 입법부랑 연결을 시키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집행기관과 연결시키자라는 거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서 풀면은 사실은 2번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야.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구분하는 게. 근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요 내용을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 가보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전체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때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 누구의 권한이에요?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럼 입법기관의 권한이에요. 지방자치 쪽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입법기관인 누구의 권한이에요? 지방의회의 권한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답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건 어디? 지방자치단체의장. A와 달리 B는 이라고요. 둘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 끝까지 읽어야 돼.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 요거 여러분들이 4번에 5번 선지랑 연결된다. 자, 우리 국정감사 누구의 권한이었어? 국회의 권한이었어. 자,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권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모두 요거 잘 봐야 되지. 어디와의 관계인지를. 중앙정부와는 직접 권력분립 관계에 있는 거겠죠. 따라서 5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면에 있는 5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 앞면에 있는 5문제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제시문 자체가 풀고 나서 한 번 더 보면 이걸 내가 왜 못 찾았지? 이렇게 쉬운데? 라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시험 상황에서 긴장하고 제시문에 첫 줄부터 보면은 막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거야.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거야. 이거 뭐지?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총평 때도 얘기했듯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 접근하는 연습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인드셋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아는 내용은 어딘가에가 있어. 명확하게 있지 않더라도 유추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면 발문 읽어보니까 기본권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권의 유형과 관련된 것 중에 A는 어디에 해당이 될지 찾아봅시다. 사적 영역에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공허한 것에 불과해지면서 이것도 뭔가 표현이 너무 어렵게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어. 근데 결국 생각해봐. 불평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약간 공허해졌대.
껍데기에 불과해졌대. 뭔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개인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또 잘 읽어야 돼.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읽지 말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한 인권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어디에 의해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경제적 생존의 문제를 넘어 비경제적인 영역까지 대상과 확대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A는 바로 사회권이죠. 선생님 총평 때도 얘기했지만 평가원이 우리에게 궁금하고 평가원이 우리에게 좀 같이 이거 해볼래? 라고 권유하는 거는 정말 정치법에 나온 개념들 중에서 여러분이 읽었으면 하는 내용, 그래도 정치법을 공부했으면은 이 정도 원문, 약간 이 정도의 어려운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것 정도는 우리 같이 읽어보자. 이거를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만 읽음으로써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 되겠죠. 우리 사유권 찾아야 됩니다. 기본권 침해 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 아니었죠. 오히려 사회권은 열거적 성격의 권리였죠. 지금 3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본권은 자유권이 해당이 됐던 거였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 정답이 바로 사회권 4번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것이 아니라 어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거였죠. 따라서 6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마 어려웠을 거야. ABC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아마 선지가 엄청 헷갈렸을 겁니다. 일단 ABC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구제제도라는 본질을 가진다.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 심판인 A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A는 바로 뭐가 돼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B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법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이것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청구하는 이것도 헌법소원 심판으로 규정이 되어 있대요. 자, 이제 쉽게 생각해봐. A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야. 그럼 나머지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었죠. 자, 우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언제 쓰는 거라고? 위헌법률 심판의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에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청구하는 거였죠. 따라서 ABC는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도 조금만 더 읽어보자. 우리나라에서 권리구제의 헌법소원 심판과 별도로 위헌심사의 헌법소원 심판을 규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의 헌법소원 심판의 공권력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의 재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 읽어봐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형식적으로는 모양새는 이름은 헌법소원 심판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 하나인 위헌법률 심판에 해당이 된다. 왜냐면은 이 해당되는 법률이 지금 제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 해당이 되는 이 법률이 저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랑 관련해서 여러분과 조금 얘기도 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될 때. 사실은 교과서는 언제 읽으면 가장 좋은 거냐면은 선생님이 나랑 같이 수능 개념한 친구들 알 거야. 내가 교과서 읽어라 이런 말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내용 생소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교과서를 구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워딩들을 읽어보는 것도 최근에 평가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게 말이 돼? 아니 봐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언제 쓰는 거였지? 차근차근 해봐. 재판 당사자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하는 거였죠. 그건 전제 조건은 뭘 했다라는 거야?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제청에 신청을 했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이거를 안 했으면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제청 신청을 안 했으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자식할 일도 없었겠네.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거겠죠? 기억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야. 근데 애초에 만약에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각이 되고 자식할 것도 없었겠죠. 그렇다면은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디예요? 일단 그렇지, 위헌 법률 심판이죠. 위헌 법률 심판이 뭔데? 선생님 그냥 얘기했었지. 그냥 이게 법률이 내가 이렇게 쭉 보는데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이 재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였죠. 그게 위헌 법률 심판이었잖아. 아니 그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도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 이후로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었기 때문에 둘 다 이것을 요구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모두 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디귿선지는 잘못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7번 풀었고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세트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A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갑은 그럼 A는 어디야? 공천, 즉 정치적 충원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정당이 되는 거겠죠. 내모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달 내모법 개정안을 갑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관련 사업자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된 B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익집단이 되겠죠. 반면 국민주거생활안정이라는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는 시민단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A에게 정당의 빠른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결정기구가 이익집단이라고요? 아니죠. 투입을 담당하고 있죠. 이익집단은 주로 산출과 투입 중에서.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당정협의회 여당과 행정부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체에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 거야? 정당이 담당하는 거니까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조직한 집단이 되는 거죠. B와 달리 이익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 따라서 정답 4번 끝. 되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C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하죠. 자신들의 특수이익 실현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잖아. 그럼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은 하지 말아줘.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은 해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는? 그렇죠. 시민단체 역시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가능하죠. 왜? 우리 공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법의 제정이 필요해 라고 하는 식으로 정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면에 마지막 문제를 볼 건데요. 이거 마지막 문제라니요. 9번도 있고 10번도 있는데 둘이 근데 세트잖아요. 자. 우리에게 총평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뭘까?
우리에게 이제 주는 시그널은 뭘까? 더 이상 선거 결과 본성이 20번에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선거 결과 분석이 이제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어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총병재 선생님이 요 얘기했던 거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면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9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를 보니까 9번 문제는 정부 형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일단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요 내용부터 먼저 봐주시면 되겠죠.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 T 시기에 이렇게 쓰자. 갑국과 여기다 이렇게 T 플러스 1 을국 T시기 T 플러스 1 됐죠? 네. 자, 우리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까지 끊어볼게. 그 어떤 정부 형태인지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의회 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갑국의 T시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의원 내각제였다면은 어디에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오는 거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뭐 조건들 살펴봤을 때 무소속 의원도 없고. 그치? ABC 세 당만 존재하고. 그러면은 과반 의석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갑국의 T시기가 의원 내각제라면은 여기에서 B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 A당이라고 나와 있어. 그 말은 의원 내각제가 될 수 있다, 의원 내각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갑국의 T시기는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가 됩니다. 그대로 읽어봐. T시기에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그럼 T시기의 을국도 대통령제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찾았어. 그런데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해서 T 플러스 1 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아니, 전제 조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된대. 근데 여기 한번 읽어봐봐.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했대. 그래서 갑국과 을국의 T 플러스 1 시기에는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으려면 T 플러스 1 시기는 대통령제가 돼야지 둘이 동일하지 않겠죠. 이제 모든 조건 다 충족했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 될 수 없다. T시기에는 갑국, 을국 둘 다 대통령제. 근데 T 플러스 1 시기로 갈 때 을국이 바꿨으니까 의원 내각제. 그래서 T 플러스 1 시기에는 둘의 정부 형태가 달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을 토대로 9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볼게.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강요가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강요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건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 알고 있지? 구름다리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갑국은 T시기와 T 플러스 1 시기 모두 다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 결국에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겠죠.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별도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는 곳은 정부 형태 중에서 의원 내각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명목상 국가원수가 따로 있고 총리인 행정부 수반이 따로 있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을국은 T 플러스 1 시기의 의원 내각제와 달리 T 시기의 대통령제. 대통령제인데 이 특징을 갖는다고요? 안 맞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봅시다. 행정부가 건너가서 법률안 여기 잘 봐야 돼. 제출할 수 있다는 건 어디야? 구름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의원 내각제야. 자, 우리 T 시기의 갑국과 을국 모두 대통령제. 따라서 잘못된 설명. 되셨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따로따로 선출을 하는 것은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 T 플러스 1 시기의 갑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제. 갑국과 달리 을국은 T 플러스 1 시기의 의원 내각제인데 이게 이 설명이야? 아니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우리 3번하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제의 특징이었죠. 전형적인. T+1 시기의 을국은 의원 내각제와 달리 갑국은 대통령제. 그렇죠. 갑국은 대통령제, 요거는 대통령제의 특징. 따라서 정답 몇 번? 9번에 옳은 것은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번 문제 살짝 보니까 오케이, 선거 결과 분석과 관련된 거네. 저희 선거 결과 분석과 관련되어서 보려면은 선거 제도랑 관련된 거 조금 우리가 또 봐주셔야 되는 거겠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 적어볼 거고요. 을국 적어볼 겁니다. T시기, T+1 시기 마찬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조금만 글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 봐봐.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무소속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건으로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자.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의석수는 그대로 적어봐. 의회 전체 의석수 몇 석이야? T시기에 갑국의 경우에는 200석이야. T시기에 을국의 경우에는 몇 석이야? 전체 100석이야. 그런데 여기 전체 의석수는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그럼 이게 바로 선거구 수가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전체 의석수랑 선거구 수가 동일하다랑 다른 조건을 합쳐보면은 결국에 선거구 제도로는 선거제도 중에서 선거구 제도로는 그렇죠. 둘 다 소선거구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구조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자. 갑국의 의회의원 선거제도는 T시기와 T+1 시기가 동일하지만 그러면 선거제도 중에서도 선거구 제도가 소선거구제로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을국은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T시기와 T+1 시기의 의회의원 선거제도가 동일하지 않대. 그거 어떻게 동일하지 않는지 한번 찾아볼까? 유권자 1위는 지역구 의원을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1명,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0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 순대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T+1 시기의 을국의 지역구 의석수를 살펴보니까 전체 의석수는 200석이야.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의 경우에는 100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다 더해봐. 다 더하면 10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앞에 봐봐. 근데 이젠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선거구는 50개야.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는 몇 개? 100개야. 자, 그러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가 선출해야 돼? 요 조건에 따르면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의 득표 수준을 선출하려면 선거구 제도로는 그렇죠. 2명씩 뽑는 중대 선거구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선거구가 50개야. 근데 그중에서 전체에서 대표가 100명이 나와야 돼. 지역구 대표가. 지역구 의원이. 그러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2명의 대표를 선출하면 되는 거겠죠.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구조를 우리는 바로 중대 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선거구 제도로는. 따라서 선거구 제도로는 중대 선거구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비례대표 의석은 이렇게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비례대표 의석 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이거를 알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10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대표 결정 방식으로는 비례대표제 하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과연 의석을 어떻게 배분받는지 봅시다. 결국에 을국은 T+1 시기에 지역구 의석수는 각각 52, 37, 11, ABC 당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비례대표 의석은 진짜 금방 구한다. 어떻게 구한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 몇 석이야? 100석이야. 아까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이었으니까 이거를 곱해서 나온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했어. 48, 33, 17 배분했어. 그랬더니 자녀 의석 2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녀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한 석씩 배분한다. 그럼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한 석씩 배분하면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49, 34, 17 나오게 되겠죠. 원래는 48, 33, 17이었는데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하나씩 배분하니까 49, 34, 17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 되셨죠?
다 했어.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죠. 근데 갑국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했으니까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시기에 을국의 의회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 바로 스몰 a 정당. 자, 우리 과반의 의미 오랜만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2018년 정도였나요? 그때 한번 과반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나왔었는데, 자, 우리 과반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에도 수능 특강 때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한 겁니다. 절반을 초과하는 걸 과반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우리 둘을 더하면은 101이 나오게 됩니다. 즉 절반을 초과하는 정당, 스몰 a 정당 나옵니다.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시기에 적용된 을국의 의회의원 선거제도에는 여기 내가 끊어볼게.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 즉 득표한 만큼 의석을 최대한 배분하려고 하는 비례대표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디귿 옳은 설명. 정답은 니은 디귿 끝. 끝. 그런데 10번은 리을 선지를 잘 봐야 돼. 다행히 정말 정답은 니은 디귿만 풀고도 사실은 솔직히 정답 3번 나와. 왜냐면 이게 뭐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없었잖아. 자, 리을 일단 같이 봐야 돼. 요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T시기와 T+1 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T+1 시기의 을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1 시기의 을국은 무엇이에요? 중대선거구제예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자. 만약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을 한다면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를 토대로 의석률을 계산을 해본다면 지역구 의석률이 맥시멈 50%가 나오게 되겠죠.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당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선거구가 4개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을 할 거야. 그리고 선거구별로 정당은 1인만 공천을 할 수 있어. 그럼 결국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지. 2명까지 선출이 가는 거니까 2등까지 당선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역 정당, 니은 정당, 기역 정당, 니은 정당, 기역 정당, 디귿 정당, 기역 정당, 리을 정당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기역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 8개 중에 4개인 50%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50%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는?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50%를 초과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바로 여기 때문이겠지. 예를 들면은 기역정당에서 한 명을 더 공천해. 그럼 그때서야 50%를 초과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애초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 한 명만 공천한다라는 전제 조건이었죠. 그럼 다시 정리. 결국에 이 구조에서 한 명만 공천하는 구조라면 정당별로 맥시멈 50%야. 50%를 초과할 수는 없어. 그럼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되겠네.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어떤 결과가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지역구 의석수가 52석이 된 거죠. 어디에서? T+1 시기에서 한 번만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전체 100석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한 정당이. 그 말은 1인만 공천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아니다. 그래서 리을이 바로 잘못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0번에 3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야. 근데 만약에 니은, 디귿, 리을 나오고 니은, 리을이 막 선지에 있었잖아. 여러분 이거 엄청 헷갈렸을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랑 2면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 모두 다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제 3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답변에서 부각된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 6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유한 땅에 상가를 제가 이렇게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왜 반려되었나요?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모법에 따라 수립된 동그라미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민원인 소유의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초지에 상가를 짓도록 하게 되면은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내무법 취지에 반해서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 생활이라는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민원인이 가진 재산권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필요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부각되어 있는 대표적인 민법의 기본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에 해당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따라서 11번 문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 2번.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결국에 자유로운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계약이 당사자를 구속한다라는 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11번의 정답 3번 끝.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건 계약 자유의 원칙이었죠.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며 관계되는 자가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무과실 책임의 원칙. 따라서 정답은 11번의 3번이라고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2번 사실은 제시문 읽고 약간 당황했을 거야. 엄청 막 모든 상황들이 꼬여있어.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풀면 정답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의 부모는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친구 B에게 아주 우리 애 좀 이렇게 돌봐줘 라고 얘기를 했대요. B는 자신의 반려견과 A를 데리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친구 C의 생일 파티에 다 같이 놀러 갔대. 반려견이랑 B랑 같이. B가 A를 데리고 같이 놀러 갔대. 자, A가 C 집에 놀러 간 거잖아. C 소유의 어항을 실수로 깨트리고 밖으로 나갔대. 너무 놀라니까 애가 밖으로 나갔나 봐. 하고. 그랬더니 B도 반려견을 데리고 A를 쫓아서 밖으로 나갔대. 어디 가니? 하고 나갔대. 여기까지 끊어보자. 그리고 1번, 2번까지만 볼 거거든. 자, 이제 봐봐. A가 어항을 깨트린 이유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A는 C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만약에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 나머지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고의뿐만이 아니라 과실로도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봅시다.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이 만약에 된다면은 A의 부모는 C에 대해서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자, 이때 특수불법행위 책임, 선생님 그거잖아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아니지. 그게 되려면 애초에 전제가 뭐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여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은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이었잖아. 그러니까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골동품 판매업자 D는 C와 도자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D의 종업원 E가 C의 집으로 이 도자기를 배달하던 중에 A를 보지 못했대. 갑자기 A가 왜 나와? 여기 반려견을 데리고 A를 쫓아서 밖에 나가잖아. B가 반려견 데리고 A를 쫓아 밖으로 나왔어. A는 뭐 했는데 어항 깨고 놀래가지고 확 도망 나왔잖아. A를 보지 못해 오토바이로 A를 쳐서 다치게 하고 배달 중인 도자기도 파손이 되었대. A를 찾던 B가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멍멍이랑 반려견이랑 같이 오고 있어. 관리상의 부주의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옆에 있던 E를 물어서 콱 다치게 했어. 이 내용까지 이제 3, 4, 5번 쭉 보자. B는 동물의 점유자야? 네, 점유자 맞아요. 그러니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였으니까 정답 3번 이거 봐. 정답은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되셨어요?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가 E에 대한, 자, 우리 D는 누구예요? E에 대한 사용자가 되는 거겠죠.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책되는 거였죠. 그럴 때에도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책임 면제 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거였죠.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봅시다. 자, 우리 채무 불이행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지게 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와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2번의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 여러분이 막 당황했을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제시문이 길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차근차근 읽어보면 차근차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뭔 말이야? 잘 풀 수 있었다는 뜻이야. 당황하지 않고. 갑의 자전거를 을이 빌려갔어. 근데 잃어버렸대. 갑이 을한테 야 자전거 찾아! 라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협박했대. 이에 공포심을 느낀 을은 정이랑 같이 자전거를 훔쳐버렸대.
이후 경찰은 을과 정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했고 13세인 병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판단. 그래서 불기소 처분했대. 자, 그러면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강요된 행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결국에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겠죠? 요 상황, 나와 있는 상황에 따르면은. 반면 정은 절도행위 당시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대. 심신상실자, 그러니까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불기소 처분을 했대. 한편 검사는 협박행위를 한 갑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책임이 조각됨으로 그래 14세 미만이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 아니죠. 자, 우리 소년법상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10살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병도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 자, 우리 법적 비난 가능성 이래서 내가 정당 위법성 조각사유의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의 책임, 그리고 구성요건 각각의 의미를 꼭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드린 겁니다. 봐봐.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근데 을에 대해서는 책임 조각사유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잖아.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는 갑, 을, 정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거니까. 특히 수사 절차에서도.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갑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기소유예가 뭔데?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이거 기소해서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된다면 이거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상 참작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처분이잖아. 됐어요? 아니 쉽게 우리 요거는 정리했잖아. 기소유예가 무죄 취지야?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은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검사는 정의 절도 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은 결국에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정의 경우에는 심신상실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했잖아. 책임은 조각된다라고 본 거야. 근데 우리가 책임 여부를 판단했다라는 거는 위법 행위를 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거였잖아. 그 말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 본다면은 위법성은 있는 거야. 물론 당연한 거지만 구성요건에도 해당이 됐던 거겠지. 어쨌거나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존재한다라고 본 거니까 정답은 몇 번? 13번에 5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네,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14번 한번 차근차근 보자. 고등학교 2학년이 갑은 17살이에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을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법정 대리인 병에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병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갑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은 네가 용돈으로 사용해도 돼 라고 허락했대요. 됐어요. 이후 을과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만 원씩을 벌고 있던 갑은 여기까지 끊을게. 자, 이제 1번 보자. 갑과 을의 근로계약은 병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되는 거였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우리 쉽게 얘기할게.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습니다. 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고 여기에 적법한 근로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겠죠. 2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3번부터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고 정답을 맞춘 다음에도 왜죠?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반문했을 수도 있었던 그 선지입니다. 귀가주. 정의 화장품 판매자 앞에 계시는 동그라미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대. 이거 동그라미 화장품 10만 원에 판매해요. 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광고지에 쓰여 있었나 봐.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사려고 정한테 가서 물어봤대. 저기 저 여기 동그라미 화장품 요 광고 조건대로 구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정은 5만 원인 네모 화장품을 함께 구매해야지만 동그라미를 10만 원에 판매할게요 라고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무슨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동그라미 화장품에 대한 계약 체결 의사표시를 했어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판매할 거예요. 라고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어. 그랬더니 갑이 그래요. 동그라미 화장품뿐만 아니라 네모 화장품도 구매할게요. 라고 승낙했죠. 그러니까 정의 청약과 갑의 승낙으로 성립이 된 겁니다. 되셨어요. 요게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그래 많이 풀어본 것도 알아. 그래서 보자마자 여기서부터 이거 구입할 수 있나요? 조건대로 구입할 수 있나요? 이게 청약. 알겠어요. 이게 승낙. 그냥 풀었을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은 결국에 이 화장품 매매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표시가 있음을 확실하게 먼저 표명을 한 거, 이럴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먼저 표명을 한 건 바로 정이었죠. 이렇게 판매할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한 거잖아요. 그 위에 건 뭐가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정도겠죠. 이게 이 화장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얘기를 했다라기보다 이거 진짜 1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거 10만 원을 사려면 이거 진짜 이게 10만 원에 그대로 줘요? 좀 다음에 또 보고 올게요. 네, 죄송해요.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름 가능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를 사겠다라는 구체적인 의사표시한 건 아니잖아. 얼마예요? 이거 진짜예요? 약간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 이렇게 해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정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을 병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왜? 이거 지금은 어느 돈으로 한 거야? 결국에 매매 계약 체결했지. 이것도 구매할게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같이 사야 되는 거였잖아. 15만 원 건넸어. 근데 이 15만 원 뭘로 낸 거야? 여기 어디 갔어? 여기 40만 원. 요걸로 낸 거죠. 이 40만 원이 용돈으로 써도 된다라고 허용했잖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을 할 수 있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였죠.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정은 병에게 갑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죠. 자, 차근차근 해보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누가 하는 거야?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여기까지 봐줘. 뭐 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건지 취소 안 할 건지 확답해 주세요 라고 촉구할 수 있는 거였지. 애초에 전제 조건이 뭐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였지. 근데 지금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아니었죠.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였기 때문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쓸 수 없는 겁니다. 쓸 수 없는 겁니다. 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취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뭐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근데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촉구할 수 없는 거니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법적 사고력으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회사 직원인 갑은 회사로부터 공휴일 근무를 지시받았으나 육아를 이유로 지시를 거부했대요. 이에 갑이 근무 지시를 거부했다라는 사유로 A회사는 갑에게 해고 통보를 했대요. 갑은 여기다 체크, 부당 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대요. 됐어요? 그럼 갑이 뭐라고 하겠어? 이거는 부당 해고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응 아니야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누가 갑이 재심을 신청했어요. 이거는 부당해고예요 라고. 자, 근데 그 중간 내용이 빠져있어. 선생님이 이 내용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지? 행간을 읽고 중간에 없는 내용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 중간에 없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뭐라고 결정을 내렸을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대요. 즉 행정소송,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누가 제기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 그렇지. A 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거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이게 왜 부당해고예요? 부당해고 아니지. 우리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다 갖췄는데 라고 누가 불복한 거야? A 회사가 불복한 거겠죠. 우리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추론까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가 뭐라고 했을지. 자, 이게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행정법원을 생략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을 얘기 한번 봅시다. 갑이 공휴일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네모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남녀 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대요. 됐어요. 그러면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부당해고가 맞다. 고등법원이 이를 오해한 것이다. 그럼 고등법원은 이것은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 정당한 해고다. 라고 본 거였겠죠. 되셨어요? 요 행간을 찾는 연습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1번 봅시다. A 회사가 갑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된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였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노동조합에 소속이 되었다면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아니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2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3, 4, 5번은요. 선생님이랑 5번 끝에서부터 봅시다.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맞다. 고등법원은 부당해고 아니다. 동일하지 않다. 정답 5번. 이렇게 행간을 찾는 연습이 결국에 여러분에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4번, 갑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 아니죠. 둘은 별개였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였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간에 있는 3번 봅시다. 갑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30일이 아니라. 결국에 3번 문제가 잘못됐음을 찾아내야 하는 포인트는 30일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숫자로 제대로 바꿔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문제였어요. 우리에게 이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갈래가 굉장히 많은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거는 이거죠. 평가원의 시그널은 오케이, 이 정도로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 그 디테일에 응해봅시다. 생각할 요소가 많아요. 이 30일이 아니라 이 3개월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게 결국 3번의 포인트였어요. 이 정도 디테일을 요구하는 건 우리 정치화법에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헌법 개정 절차에서도 며칠 이내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공고를 해야 되는 건지, 국회가 대통령의 고가 있은 이후로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의 그 디테일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게 나름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면은 그냥 우리 받아들입시다. 이 정도 시그널, 이 정도 디테일 아직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찾아내가지고 니들이 못 찾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찾아줄게요.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우리 끝까지 한번 이 디테일을 계속 한번 찾아봅시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되셨죠? 요게 아니라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라고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면 4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A국 의회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서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법적 평가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A국 형법 제 동그라미조와 네모조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대요. 갑은 판사에게 제가 무슨 죄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판사는 당신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어. 인생을 낭비한 죄. 게다가 남을 모욕한 죄라고 얘기했대요. 갑이 여기 봐봐 시점 태어나기 전부터 A국 형법 동그라미조랑 네모조가 존재를 하고 있었대. 동그라미조는 인생을 낭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네모조는 사람을 모욕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세모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대. 사람을 살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대요. 됐어요? 이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 형법은 성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죠. 왜? 성문법률주의에는 합치가 되는 거죠. 문장으로 완성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니은 봅시다. 동그라미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왜? 어디가 특히? 여기. 인생을 낭비한 자. 어느 정도 해야지 낭비야?
얘들아, 나 인생 낭비했어. 선생님 어제 잠들기 전에 넷플릭스, 유튜브 한 2시간 봤나 봐. 나 인생을 낭비했어. 그럼 난 징역이니? 인생을 낭비한 거 어느 정도 해야지 낭비야? 아, 선생님 그 정도 낭비 아니에요. 저 맨날 하고 자는걸요? 그 누군가는 이거 낭비예요. 갓생. 제 입처럼 살아야죠. 계획형으로 살아야지. 누가... 아니,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거는 명확하지 않잖아.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잖아.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겠죠. 인생을 낭비한 자. 자, 이제 우리 니은 봅시다. 낭비하지 말고 빨리빨리. 자, 그 다음 디귿. 네모조를 적용해서 값을 처벌을 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까? 아니죠. 소급표 금지 원칙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로 성립하거나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행위가 있은 후에 법률 만들거나 개정해서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시점 보자 그랬잖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옳은 설명입니다. 왜? 모욕하면 무기징역이야. 기한이 없이 쭉. 근데 살해하면 5년 이상이야. 되셨어요? 그 말은 둘 사이에서 적정성의 원칙, 비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위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회사 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을은 친구인 병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생활 필수품 구매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했대요. 한편 병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갑과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병의 친생자인 B를 친양자로 입양했대요. 그럼 병과 B의 관계는 이제 친족 관계는 종료되게 되겠네요. 몇 년 뒤에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끝까지 읽어봐야 돼. 이거 재작년 7모였나? 그때 그림으로 나왔던 문제 있었거든. 그 그림과 유사한 문제예요. 매우 비슷해.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서 법원을 나서던 중에 갑작스런 사고로 을이 유언 없이 사망했대. 자, 이혼했어요? 네, 이혼했잖아요. 아니, 어디서 이혼했어? 협의상 이혼은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받고 나오는 길에 사망한 거잖아. 그러면 아직 시점상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나오던 중에 사망한 거잖아. 따라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사망 시 갑은 그래서 을의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1번이 정답. 2번 봅시다. 을의 사망 시 A와 B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죠. 균등, 상속, 직계, 비속.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이 병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 아니죠. 이건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의 뿐만이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 아니죠. 누구의 동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였죠. 마지막 5번.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B는 병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니까.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1번. 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이번 특징이 뭐야? 제시문이 길고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거였죠.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을이 병에 뺨을 때리고 병을 향해 갑 소유의 고가의 화분을 집어던졌대. 뭘 했대? 뺨을 때렸대. 찰싹. 그리고 병을 향해 갑 소유의 고가의 화분을 집어던져서 상해를 입혔대. 근데 이 화분은 누구 거야? 갑의 거였어. 당연히 화분은 깨졌겠지? 자, 이 갑이 을과 병을 말렸대. 아우, 여기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렸는데 흥분한 병은 이번에는 갑을 폭행했대. 흥분한 병은 갑을 폭행했고 갑은 전치 사주의 상해를 입었대.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는 을과 병을 각각 기소했대요. 1심 법원은 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병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대요. 이에 을은 항소했고 병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어떤 판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의 발부 주체, 법관, 판사. 1번 잘못된 설명. 2번, 항소심에서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이죠. 왜? 자, 일단 우리 시점 꼭 기억하자라고 했잖아. 구속적부 심사는 누가 하는 거야? 구속된 피의자가. 그 말은 어느 단계? 수사 단계에서.
항소심이라고 하는 건 이미 형사재판이 쭉 진행되는 단계죠. 따라서 시점상 구속적부 심사는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정답 2번 끝. 이래서 우리가 시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정을 받았죠. 판결을 받은 거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병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구속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죄여야 돼요.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불구속이었어요. 이것도 충족 못해요. 그리고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일단 배상명령제도라고 하는 거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을과 병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8번의 정답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지출을 늘리자 이웃 국가인 B국도 막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B국은 A국의 군사력 증강이 나를 침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야 됩니다.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은 당연한 대응입니다. 힘의 균형을 통해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현실주의 관점이었죠. 반면에 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A국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나서자? 국제기구가 나서서 침략이 아닌 것을 확인해서 B국의 의심을 해소하고 군비 경쟁을 멈추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관점이 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이었죠. 갑은 현실주의였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적 수단을 중요시한다고요? 자유주의 관점에서 아니겠죠. 우리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기구, 국제적 여론을 더 중시하는 거니까 2번 잘못된 설명. 3번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규범의 역할을 글에서 자유주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거였으니까 정답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보편적인 선과 윤리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건 자유주의 관점이었죠. 그러니까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강제력이 있는 중앙정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였죠. 그 관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라서 19번의 정답 3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은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국은 을국과의 전쟁에서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여기가 포인트네. 주요 사법기관인 A에 죄소되었대요. 자, 그러면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이니까 그렇죠. 바로 국제사법 재판소가 되는 거겠죠. 이에 A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셔야 되고 자국 군인들이 전쟁 지역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말했대요. 한편 요게도 포인트가 되는 거겠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B. 그럼 B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되겠죠. 안보리. 자, 우리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즉각 휴전과 인질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 내용을 채택했대요. 혹시 몰라서 뒤에 내용 한 번 더 읽어보면 안전보장이사회가 맞구나 라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게 B는 그동안 병국의 거부권 행사로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대요. B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상임 이사국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도 하나는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A는 국제사법재판소, B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거 찾았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재판을 관할하는 것인데 그 재판 관할 주체는 누구랑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관할하는 거였지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 아니었죠.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입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주요 사법기관이죠.
판결을 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바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D는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D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아니, 일단 안전보장이사회는요.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거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은 국제연합의 총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D귿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관 몇 명? 15명. 이 재판관 15명은 국적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요. 재판관은 어디에서 선출이 된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이 되는 거였죠. 이제 리얼 다시 읽어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출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리얼이 바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전보장이사회뿐만이 아니라 총회 역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0문제 모두 다 쭉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약간 육모라고 하는 이런 걱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포텐을 다 터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 남아있고요. 선생님 계속 총평 때 말했습니다. 육모라서 다행이야. 평가원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시그널 이번 2025 수능, 2025 9월 이런 식으로 낼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입시다. 디테일한 거, 제시문 긴 거,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거 오케이 다 접수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시그널 받아서 점차 나아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일단 총평과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민아였습니다. 안녕.